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증조할머니는 아주 용한 무당을 했다. 이번 이야기는 가마 굽는 노인의 이야기야. 문경 도자기 축제라는 지역에선 꽤 유명한 축제가 있어. 차사발 축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축제들이 벌어질 만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질의 도자기들이 많아. 주류가 특히 까다로운 만큼 품질이 뛰어나고, 특히 선을 많이 감은 자기들이라 유려함이 일품이야. 지금도 인간문화재를 포함하여 8대가 넘게 걸쳐 내려오면서 그 유구한 혼을 굽는 도의 명장들이 아직도 맥을 끊지 않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 오를 쓸 지역인 문경읍 당포리는 일전에 경천호에 관해 쓴 글에 나오는 김용사와 매우 가까운 동네야. 1937년도 당시 문경에 유치원 같은 보통학교 이전에 교육시설이 전무했어. 물론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더 흔했지만 헌데 증조할머니께서는 딸의 나이 5세 때 김용사에 맡기게 되었어. 보통학교에 들어가기 전 8세까지는 김용사의 1년, 무남사의 2년을 계셨다고 해. 그 당시 사람들은 1920에서 30년대부터 어느 정도 돈이나 쌀 같은 것을 공양 드리고 큰절에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 기운 좋고 선한 곳에서 스님들에게 한자 공부도 배우고 또래 아이들이나 거기에 사는 동자승들과 어울려 개구지게 놀기도 하고 보통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해. 그날은 증조할머니께서 불공도 드리고 쌀도 공양하고 할머니도 만날 겸 김용사로 가셨어. 증조할아버지 따라 소금 팔던 시동도 데리고 그렇게 두 분이서 젊고 힘 좋은 당나귀 2마리를 타고 쌀 반가마니와 큼지막한 보따리를 싣고 가셨어. 도착하니 할머니께서 탁 트인 남자에서 동자승들과 과수도형을 읽고 계셨는데 낭창하니 듣기 좋았대. 어찌나 고와 보였는지 오랜만에 보는 딸이 너무 이뻐서 당나귀에서 내려 단걸음에 다가갔다고 하셨대.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하고 와락 내려와서 안기니 남자에 있던 또래 꼬마들이 좋겠다 하며 부러워했어. 앞에 오도송을 가르치던 비군이 한 분이 죽비를 자신의 손바닥에 탁탁 치고는 꼬마들을 향해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러워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는 암자에서 내려와서 합장하며 증조할머니께 인사를 올렸어. 증조할머니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하고 합장을 올렸어. 보살님 오셨습니까? 하고 비구니가 말하고는 증조할머니 치맛자락에 꼭 매달려 얼굴을 부비고 있는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활짝 웃으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따님을 만나셨을진데 혜임이와 함께 가시기 전까지 있으시지요. 하고 다시 한번 합장을 했어. 증조할머니께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보고 있던 시동을 시켜 암자에 있는 꼬마들에게 보따리 안에 담아온 강정하고 가락엿을 다발로 꺼내어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집어가서는 너도 나도 하나씩 입에 불고 빨아먹었다고 해. 이윽고 딸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주지스님 계신 불전이었는데 열려있는 문 사이로 웬 곰보의 노인이 먼저 주지스님과 얘기 중이었어. 증조할머니를 발견한 주지스님이 떡보살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일어나 합장을 하니 옆에 있던 보곰의 노인도 구부정하게 따라 일어나서 유명한 떡보살님이셨구만. 이렇게 반가울 때가요. 앞 물방아골 웅달에서 가마 굽는 노인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 해서 증조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아 반갑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만병도 고치고 귀신도 잡는 큰 보살님이에요. 하고 할머니께서 말을 끊으셨다고 해. 증조할머니께서 어른들 말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라고 하니 노인이 애들이 다 그렇지 않오. 따님이 아주 당돌하네. 하고 껄껄 웃으시더래. 증조할머니께서 퇴마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그나저나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리를 비워줄 심산으로 말하자 주지스님이 손사래를 내저으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 잔 같이 드시지요. 하고 노인도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래. 감사의 표시로 살짝 목례하고 다시 올라가서 널찍이 떨어져 앉으셨다고 해. 할머니께서도 따라 올라가서 다과로 놓여진 약과를 집어가지고 증조할머니 치마폭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주지스님이 증조할머니께 차를 한 잔 건네니 감사합니다. 솔향이 깊은 것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맛을 보니 향만큼 맛 또한 청량감 있고 훌륭했다고 해. 이 찻잔이 여기 계신 옹께서 직접 빚은 것이온데 아주 훌륭하여 차 맛까지 더 깊습니다.
이렇게 주지스님이 말을 떴더니 곰보의 노인이 기분이 좋은 모양인지 껄껄 웃었어. 노인은 김용사에서 심리 정도 떨어진 운달산 물방아골에서 도예를 하는 옹이었는데 오랫동안 불경 공부를 한 불자이기도 했대. 김용사에 잘 만들어진 그릇과 찻잔을 공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다가 날이 깊어지자 합장을 한 뒤 증조할머니께서 다 마신 찻잔을 고이 내려놓고는 시동을 시켜 쌀과 가져온 떡을 공양하셨어. 그 후에 시동에 방을 얻어주고 자신도 사랑방 안 채를 빌려 짐을 풀으셨더래. 해가 저물고 품으로 파고드는 할머니를 팔베개 해주고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하게. 참으로 예쁜 잔이던데. 내일 일어나면 길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물방아골에 들러 자기 그릇을 몇 개 구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 날이 뜨고 증조할머니께서 짐을 다시 구리니 어렸던 할머니는 퉁퉁 눈이 부어서 어머니 가지 마세요. 또 열밤을 자야 볼 수 있잖아요. 하고 엉엉 울더래. 마음이 아렸지만 후일을 기약하면서 품에 안아 쓰다듬어주며 보따리 안에서 예쁜 옥놀이개를 꺼내어 쥐어주고는 절을 나섰다고 해. 할머니께서 멀어지는 증조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도송을 가르치던 비구니가 혜잉을 이제 그만 와야지 하고 불러서 금세 걸음을 뗐다고 해. 증조할머니와 시동이 가는 길은 물방아골 이름처럼 습기가 많고 음습했어. 운달산을 바로 옆에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모솔길이어서 그런지 바위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져 서늘한 기분이 일었는데 장마철엔 산사태도 가끔 일어나는 곳이라서 시동과 증조할머니께선 더욱 조심히 당나귀를 몰게 되었지.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당나귀를 멈춰 세우고 아가씨,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요. 라고 하셨어. 시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유를 물으려다가 문득 뒤에 멀찍이 쫓아오는 사람을 쳐다보게 됐는데 머리가 어깨죽지까지 눌려박혀 있어서인지 양쪽 눈이 어딜 보는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파리였다고 해. 결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지. 시동은 순간 척추가 간질간질 거리셨는지 부르르 떨면서 황급히 다시 당나귀에 올라타 길을 재촉했어. 이따금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니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따라오는데도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자신들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더래. 그렇게 쫓기듯 아닌 듯 긴장 속에 10여 분쯤 가다가 오솔길을 지나 몇 대는 들녘으로 왔는데 뒤에 쫓아오던 남자가 갑자기 땅을 들먹거리며 달려오더니 볕이 닿는 곳 앞에서 뒤틀린 양눈을 똑바로 모아서 억울한 듯 쳐다보다가 사라졌다고. 증조할머니께서 차분하게 나귀를 세워 불을 뜯게 하고 잠시 쉬는데 시동이 나무에 당나귀를 묶고 다가와서 그게 대체 뭐였습니까?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객귀였다고 해. 객사한 귀신이 저렇듯 죽은 곳 근처를 떠돈다고. 운달산 산자락 절벽에서 자살을 했거나 산사태 같은 병고를 당해 죽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자칫 붙으면 병도라고 심하면 몸에 붙은 객기가 쉴 새 없이 귓가에 떠들어대니 화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시동이 자신의 몸 이리저리를 살피면서 그럼 행여나 객기가 씌이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무당들이 객기 물림이나 푸닥거리를 해서 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안심시켜줬어. 옛 민담에 밖에서 병고를 당하면 시신을 집에 두지 않고 밖에서 장을 바로 치렀다고 해. 탈란령이 객기가 되어 해코지를 한다고 믿었던 거지. 반대로 아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집으로 옮겨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집에서 호상을 치르면 영이 악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시동이 그것 참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하고는 아가씨는 무섭지 않으십니까?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하며 말을 이으니 웃어 보이시면서 저도 무섭지요. 오금이 다 저렸어요. 다음부터는 혼자 도망가야겠어요. 하고는 싱긋 웃곤 챙겨온 감자를 조신하게 까서 시동에게 하나 건네어 주었다고 해. 시동이 어버버하게 받아서는 감자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운다료에 다다르니 장성한 청년 한 명과 어제 보았던 곰보의 노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어. 보살님 아니시오. 여기는 어쩐 일로? 라고 노인이 물으니 증조할머니께서 말하길 어제 보았던 자기가 예뻐서 몇 개 구비해 가려고 들렀습니다. 알겠다는 듯이 그렇구만 따라오시오. 하고는 외셔가는데 시동이 허겁지겁 당나귀를 쌀이 울타리암 나무에 묶어놓고는 따라 들어왔어. 노인이 안내해서 따라간 황토방은
시우가 끝나고 재벌구이를 기다리는 상감이 잘 된 훌륭한 자기들이 30점이 넘게 진열된 곳이었어. 그 중에 특이한 점은 정말 고왔는데 오색자기가 영롱한 봉황 모양을 그렸고 봉황 눈에 흑옥이 박힌 멋들어진 작은 백작이 하나였어. 한참을 쳐다보니 노인이 다가와 아름답지 않우 하여 증조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니 노인이 재차 말하길 같은 불제자인데 보살님에게 내가 싸게 드리리다 하여 지금의 쌀 한 가마니 가격을 주어 구비하기로 하셨어. 아직 재벌구이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사랑방을 얻어 하루 쉬고 가기로 하였는데 날이 저물고 증조할머니께선 온 김에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먹는 것이 변변찮아 보이니 저녁밥이나 차려줄 요랭으로 부엌으로 갔다고 해. 쌀을 씻어 밥을 올리고 말린 고기를 불려 국을 끓일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하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커멓게 옷을 태운 시동이 허겁지겁 부엌으로 와서 증조할머니께 아가씨 퍼뜩 나오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어.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쟁걸음으로 성급히 나와보니 노인이 옷을 다 태우고 얼굴이 살짝 발갛게 익어서 쓰러져 있고 노인 아들로 보였던 그 청년이 주저앉아 무릎에 노인의 머리를 받쳐서 찬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 증조할머니께서 서둘러 달려와 노인의 안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다고 해. 증조할머니께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청년이 말하길 아버지께서 치매가 살짝 있는데 돌아가신 형님이 부른다고 가끔 가마로 기어들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고는 시커멓게 옷을 태운 시동을 한번 보고는 평소에는 저와 같이 불을 떼우시는데 오늘은 제가 잠시 토론하러 간 사이에 이분이 발견하고 급히 빼내셨기에 망정이지. 증조할머니께서 시동에게 물어보니 들어가는 걸 보고 황급히 다리를 잡고 빼내었습니다. 헌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어찌나 힘이 센지 결국 어쩔 수 없이 뒷머리 밑을 쳐 기절시켰습니다. 청년의 눈치를 살피더니 청년이 괜찮다는 듯이 목례로 답하곤 가마에 흙을 끼얹어 불을 껐어. 노인을 방으로 옮기고 난 뒤 증조할머니께서 치료물품을 챙겨오지 않은 까닭에 찬 황토질 흙을 얼굴이 고이 펴바르고 식으면 재차 바르고 하면서 하던 간병을 시동에게 부탁하셨어. 청년과 시동이 간병을 하는 사이 밖으로 나와보니 달빛이 밝아 제법 시야가 보였다고 해. 그 집에 있던 목향을 피워 들고 다니면서 가마 근처를 살펴보니 뭐 별다른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마 뒤로 가보니 향냄새를 피하는 듯 뭔가 후다닥 도망가다 들썩거리고 사라지더래. 불은 껐지만 아직 가마는 열을 내뿜고 있었는데도 유독 가마 뒤쪽은 전혀 열이 나지 않고 냉기가 돌아서 겁이 덜컥 나더래. 침착하게 일단 발길을 방으로 돌려서 가려고 했는데 순간 한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다시 뒤에서 들썩거리더니 후다닥거리는 발소리가 바로 뒤쪽에서 멈추었어. 한겨울 고수동굴 속처럼 냉랭한 한기가 목덜미로 불어오는데 뒤를 한 바퀴 돌더니 귓구멍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더래. 덕평 총각 하고 증조할머니께서 황급히 소리를 빽 질렀어. 놀란 시동이 문지방에 걸려 발을 찌울 정도로 뛰쳐나왔다고 해. 그랬더니 또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들썩하고 한기가 사라졌다고. 식은땀이 다한증 심한 사람처럼 손끝에 맺혀 떨어질 정도로 오싹한 경험이었다고 해. 평소에 영을 보는 것과 달리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듯한 느낌이었다고. 시동이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괜찮아요. 우선 청년과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고는 노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청년에게 물어 그 집에 있는 곡주를 노인의 입에 붓고는 급한 대로 목향을 피워둔 채 청년과 시동을 대동하여 밖으로 나왔어. 가마에 회를 넣어 불을 붙인 뒤에 좀 전에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가보니 재벌구이가 끝난 도자기들을 시키며 출혈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독 큼지막한 자기 항아리 하나가 색이 거무튀튀하여 청년에게 이렇게 거무튀튀한 것은 어찌하면 나옵니까? 하니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합니다. 그 흐름과는 분명 다른 것인데 검은 흙으로 빚은 것처럼 이런 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시동이 뒤에서 지레 겁을 먹고는 불안하게 지켜보는데 증조할머니께서 불을 비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아까 느꼈던 한기가 안에서 서서히 사그러들고 있더래. 무언가 아차 싶었는지 증조할머니께서 서둘러 옹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하고는 먼저 발걸음을 돌리니 시동과 청년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서로 쳐다보며 따라갔는데
이내 호롱불에 비친 방문으로 그림자 기어다니는 형상을 보고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고. 겁도 없이 증조할머니께서 문을 덜컥 열자 시동이 본 방안 상황은 이랬어. 본부의 노인은 깨어 있었어.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다니다가 문이 열리니까 앞에 있던 증조할머니를 밀어 젖히고 다시 가마로 돌진을 하더래. 시동이 막아서는데도 부부정한 노인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성난 황소마냥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시동을 질질 끌고 갔다고 해. 이윽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 버려. 다행인 것은 청년이 아까 가마에 불을 끄고 흙을 끼얹었기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은 아니었어. 하지만 무척 뜨거웠다고 해. 그 안에 쪼그리고 앉은 노인은 기이하게도 무척 추운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시동이 일어나 툭툭 긁을 털고는 할아버지 나오세요. 거기 있다가 열병 나요. 하는데도 들은 채도 않고 있더래. 증조할머니께서 청년을 보고 웅께서 치매가 아닌 듯해요. 하고는 설명을 덧대는데 낮에 시동거 오면서 본 객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노인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명도 객기 같다고 했어. 객기 들린 사람에게서 보는 것 같이 양팔과 다리로 노인의 몸을 휘감고 귀에는 무언가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데 눈은 계속 증조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 그 객기의 입에서 모공이 송연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계속 노인의 귀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자 청년이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아버지께서 귀신에 씌었다는 겁니까? 하니 시동이 청년에게 진정하라고 다독이며 말하기. 저도 낮에 객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팔뜨기 절름발이어서 아주 흉측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청년이 증조할머니를 쳐다보며 정말입니까? 하고 물었어. 증조할머니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령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있습니다. 힘이 무척 세서 옹께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덧대는데 매부리 코에 높게 솟은 눈꼬리까지 설명하자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기. 제가 도예를 배우기 전에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온달산 높은 곳에서 좋은 흙을 캐러 가신다고 하시곤 돌아오지 않아. 가보니 낙사를 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모셔오진 않고 그곳에서 장을 치렀는데 그 형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증조할머니께서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객기는 음습한 것을 좋아하고 낮은 땅 속에 숨어 있기도 하는데 질 좋은 흙에 숨어 있다가 청년이 자기 구울 흙을 캐올 때 숨어서 딸려온 것 같다고 했어.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얼마 전에 형님이 죽은 곳 근처에서 흙을 해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며 말을 멈추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초조해하고 있었다가 재차 노인을 빼내려고 가마 안에 팔을 넣고 힘을 쓰는데 어찌나 굳건한지 움작달싹도 안 하더래. 행여나 남아있는 열기에 살이 익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멀뚱히 서있는 시동에게 도움을 청하여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이 바닥날 정도로 가마 위에 끼얹었다고 해. 할머니께서 그 집 방 안에 이불을 가져와 가마 위에 얹고 여기다가 부으세요 하니 이불이 물을 머금고 좀 더 오래 가마를 식혔어.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자 날이 약간 밝아쳤달게 울고 동이 약간 텄는데 황급히 나귀를 타고 당포리 마을에 무당을 데려와서 객기 물림 구슬했다고 해. 다행히 무당이 용했는지 할아버지는 가마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음날 집에서 채비를 다시 해온 증조할머니께서 죽은 청년의 형님 묘저리로 가서 위령제를 올려주고 객기가 숨어 있었던 거무튀튀한 차기를 가지고 묘 앞에 묻어주었다고 해. 희동이 이유를 묻자 그 귀신이 흙에 미련이 있어 좋은 자기를 보고 숨어드는 것 같아요. 하고는 행여나 다시 노인을 찾지 않을까 하여 숨어있던 저기를 묘 앞에 묻어준 것이라고 해. 며칠 뒤에 노인의 안부를 물으러 증조할머니께서 가셨었는데 노인은 많이 나아져서 청년에게 성을 내며 열정적으로 도예를 가르칠 정도로 괜찮아졌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이 곰보인 이유가 증조할머니께서 그 집에 가기 전에 자주 가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화상을 입다 보니 곰보가 되었다고 하더래. 고마움의 표시로 봉황자기를 공짜로 주셨다는데 공짜라고 싱글벙글 하던 증조할머니를 시동이 이해 못하겠다는 듯 멍하게 당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 이번 이야기는 항상 잔치 지내는 마을의 이야기야. 1931년 금추 증조할머니께서 젊었을 적 18배 나이대의 일이지. 당시 문경 흥덕에 시집와서 살던 증조할머니께서 하루는 마루에서 엎드려 글 공부를 하시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웬 청년이었는데 주워 굵어보니 우편 가방을 울러매고 해진 고무신에 노란
편지 봉투를 들고 있는 집배원이었지. 그 청년이 편지 왔어요.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편지를 받아 펼쳐둔 책 사이에 대충 끼워놓고 냉수를 가져다 집 앞마당에서 따온 향 진한 목과를 얇게 보토물에 띄워줬다고 해. 집배원이 살갑게 웃으며 단번에 마셔버리곤 모과수의 청량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맛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마저 일을 보러 나갔어. 증조할머니께서 마루에 털썩 한 짭편지를 열어보니 상주 양진당 쪽 승곡리에 살고 있는 친가에서 온 것이었는데 내용인즉슨 상주 승곡리와 은평리는 바로 옆 동네로 매우 가까워 옆마을 은평리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한 지가 어느덧 보름이 넘었으니 기회가 되면 할애비도 보러 오고 잔치도 놀다 가라는 것이었지. 증조할머니께서 얼마나 깊은 경사가 났길래 보름 내내 잔치를 하지 하곤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나서 방방 뛰었는데 마당 쓸던 시동이 뭔 일인고 쳐다보았더래. 증조할머니께서 내일 가도 될 것을 당장 마루의 종이를 펴 날아가지 않게 증조할아버지가 비우시는 공방대를 올려두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오실 증조할아버지 보란 듯이 친가에 놀러 다녀올게요. 시동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적어놓고는 받은 편지까지 나란히 두었대. 그리곤 통가방에 짐을 챙기더니 시동을 시켜 나귀를 준비하고 상주로 출발하셨다고 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시동과 추수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3시간을 넘게 가니 이윽고 친가에 도착했더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은평리와 승곡리 쪽은 풍양조가 집성촌이어서 그만큼 조가분들이 많았겠지. 증조할머니의 친가도 마찬가지로 후군 조씨 집안이었는데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분위기의 편지와는 다르게 집안 사람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더래. 오랜만에 보는 어머님과 살갑게 인사를 하고 대청으로 올라가 큰 절을 하니 어르신이 말하길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게 됐구나 라고 서두를 시작하셨대. 증조할머니께서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 어르신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런 거 없다. 실은 옆 마을에 해괴한 일이 좀 있는데 네가 영험하다고 화천 늙은이한테 자랑 좀 했더니 사례는 크게 할 테니 불러달래는 거야. 조간의 며느리가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올리자 어르신께서 천천히 마시고 기침을 가라앉혔어. 증조할머니께서 다소곳이 앉아 그럼 잔치는 하고 놀고 싶은 마음에 성급히 입을 열었다가 어르신의 눈치를 보니 커 웃으시면서 물론 잔치는 하고 있지. 매일에서 문제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래. 은평리 화천 공파 집성촌에서 매일같이 하는 잔치는 무육이 남아돌아서 하는 잔치였더래. 당시 상주에는 소 농장이 많았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소가 이유도 모르게 죽어버려. 기이한 것은 죽은 소를 발견해서 보면 배가 목 밑부터 꼬리까지 일자로 갈라져 안에 장기들이 감쪽같이 없어져 있다고 하셨지.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일주일. 처음에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산짐승이 내려와서 그랬거니 하고 죽은 소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 잔치를 하고 남은 고기들은 옹기에 잘 담아서 서늘한 냉골에다 넣어두었더래.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소가 죽어나가는 거지. 밤새 마을 청년들이 지켜도 산짐승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가 한 마리씩 죽어버려. 키우던 소가 죽은 집들은 우두는 말리고 늦게 상하는 고기들을 재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 도축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망치고 고기를 가득 실어 행상이 장사를 떠나도 고기가 많이 남고 매일같이 소가 죽어가니 마을은 잔치 아닌 잔치를 계속 벌이게 된 거라고 하셨대. 증조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는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지 집안 며느리에게 부탁을 드려서 용담을 두둑히 챙겨놓고는 잘 해결하고 할아버지 먹을 고기까지 한 찌방 만하게 받아올게요. 하니 어르신께서 껄껄 웃고는 이가 없어서 잘 씹지도 못해. 가져다 준 고기가 많아서 한참 먹어도 남으니 걱정 말고 네 사방 거다 받아오니라. 증조할머니께서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시동을 부르는데 웬 아저씨도 같이 오더래. 그 아저씨는 짧은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양복에 중절모를 썼는데 반갑습니다. 대화에서 온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하고 살짝 고개를 숙이니 증조할머니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르신을 향해 이 분은 누구세요? 하니 어르신께서 은평리에 근래에 병든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불렀다. 그 화천 늙은이
나한테 빚 많이 진 게야. 안동에 사는 유명한 한이었지. 증조할머니께서도 뒤늦게 인사를 드리고 같이 은평리로 출발하되 친가 쪽은 부유하게 잘 사는 집안이어서 당나귀를 맡기고 이두마차를 얻어서 은평리로 향했지. 은평리로 다다를수록 산은 낮고 민둥에다가 흔한 추워조차 보이지 않고 공기가 매우 건조했다고 해. 30분도 채 안 걸려서 도착했는데 마을 어귀부터 우육 삶는 냄새가 자욱했다고. 마을은 흙길을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집들이 모여 군집 생활을 하는 촌이었어. 하천 어르신을 뵈러 마을로 들어서는데 집집마다 상을 가져나와 큰 버드나무터 밑에 자리를 펴고 다른 음식은 일절없고 탁주를 겸하여 고기를 먹고 있었더래. 그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매우 어둡고 멋모르는 아이들만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라니. 좀 더 들어가 보니 언덕에 소농장이 하나 있고 고풍스러운 한옥이 한 채 있었는데 마부가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라고 말하며 다들 내려서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청년 한 분이 나오더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 마부와 시동에게 건넌방 사랑채의 짐을 풀게 돕고 성현아니와 증조할머니를 대청년 안방으로 매셔서 곰방대를 뻐끔 태우시던 화천 어르신이 계셨는데 미간이 골이 깊은 것이 기가 매우 드세 보였다고. 성현아니가 중절모를 벗어 옆에 내려두고 앉으니 증조할머니께서도 따라 앉았어. 한번 쭉 둘러보시다가 입을 열었는데 너는 혹은 늙은이가 보내서 온 손녀 보살이고 너는 태화에서 온 한이가 맞을 테고 이렇게 말하고는 곰방대를 화로에 올려놓고 마저 말을 이었는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을 것이야. 수들이 잘 먹이고 잘 치는데도 죽어가고 있으니 살핌이 옳다. 저밖에 임씨가 안내를 해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보려고 손짓을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하고는 살짝 목례를 하고 나왔어. 조임칠이라는 청년의 안내로 시동을 대동하여 다시 버드나무터로 걸어 나와보니 사람들이 흘금흘금 쳐다보는데 그중 고기 삶던 아낙 하나가 한 분은 용한 보살님이라는데 한 분은 못 보던 분이구만. 한이 성현한이가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는 안동에서 온 한이입니다. 한이 그제서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이 다가왔지. 매일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한 사람이 입을 여는데 사연인 즉슨 소가 죽는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 대부분은 계속 먹어도 괜찮은데 그중 소수가 탈이 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우육을 먹지 못하고 지금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거였지. 하여 한이가 제가 가서 살피겠습니다. 하니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실랑이까지 벌어졌어. 그 사이 증조할머니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 제1소가 많이 죽었다는 집으로 갔는데 임칠 청년이 조금 있다 매시러 오겠습니다. 하곤 가버렸지. 시동은 어느 틈에 얻었는지 큼지막한 고기를 의적의적 소리내어 씹고 있다가 증조할머니께서 버럭 쳐다보자 눈치를 보다가 딸꾹질을 하더랬대. 잠시 기다리는데 손에 묻은 피를 황급히 헝겊에 닦으며 나오는 아저씨가 있었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영구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부엌 뒷문을 지나 큰 외양간으로 매시는데 부엌에 손질하다만 고기들이 있었다고. 저희 집이 마을에서 소를 제일 많이 치는데 간밤까지 두 합 8마리가 죽어서 큰일입니다. 하고는 외양간을 보여주는데 시체 냄새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증조할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서서 있더래. 냄새가 많이 역한가 봅니다. 하고 아저씨가 말하자 시동이 뒤따라 들어와 보니 쇠통 냄새도 나는데 시체 썩는 냄새도 같이 어우러져 손서래를 쳤다고 해. 구는 거 우마시는 어디서 매십니까? 하고 증조할머니께서 천천히 발을 떼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안내한 곳으로 가니 교황지에 적은 글을 못을 박아 걸어 놓았는데 색이 바라고 그 밑에 공양대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교황지를 한번 쓱 만져보니 아무 기운이 없고 종이가 비쩍 말랐다고 해. 만진 손 끝에 행을 맡아보니 모치에다가 자세히 보니 끝은 조금 찢어져 있었다고. 시동이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 안 되겠는지 나가 있으려는데 증조할머니께서 나가지 마세요. 하고는 가방에서 부용량을 너댓 개를 성냥불로 태우니 스산하게 퍼지면서 악취를 없애나갔더래. 그렇게 향을 들고 외양간 끝까지 한번 쭉 두는데 끝에 있던 소 한 마리가 느닷없이 거칠게 울어대길래 증조할머니께서 향을 들고 가까이 가니 투레질을 하면서 뒤로 막 물러나더래. 시동이 증조할머니께서 행여 다칠까 다가와 증조할머니를 매시고 뒤로 돌아왔지.
무슨 일인 것 같습니까? 하고 아저씨가 묻자 증조할머니께서 말하길 여기에 분홍신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설명을 덧대는데 분홍씨를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성주신보다 더 위해야 한다고. 이렇게 소에게 변고가 있을 땐 외양간에서 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지. 증조할머니께서 시집간 따님이 계십니까? 하니 작년에 고명딸 하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라고 했대.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치며 군웅은 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군웅을 모시는 집에서 딸이 시집을 가면 붓을 다시 하여 새로 군웅을 잘 모셔야 한다고. 잘 모시지 않으면 외양간에 귀가 들어 심하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어찌해야 합니까? 아저씨가 물으니 일단 확실한지 봐야겠습니다. 하고는 군웅을 모시는 공양대에 가져온 용담을 올려놓고 향을 피워둔 채로 나왔더래. 증조할머니께서 상주읍내 용왕부당을 불러오도록 시동을 시켜보내고 성현아니와 다시 만났는데 한이가 말하길 탈이 난 사람들에게 침수를 놓고 약을 처방해도 차도가 없어서 통증만 가라앉히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민을 하더래. 그때 낮에 들렀던 집에 아저씨가 헐레벌떡 증조할머니를 찾아오더니 소가 쓰러져서 움직이도 않고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해서 성현아니와 증조할머니께서 아저씨를 따라 그 집 외양간으로 다시 가보게 되었지. 날이 어두워져 외양간 안도 잘 보이지 않아서 호롱불을 들고 비춰보니 말 그대로 소가 쓰러져 있는데 낮에 투레질하며 증조할머니를 피하던 그 소였어. 식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곤 성현아니가 말하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어. 증조할머니께서도 아주 강한 식초 냄새를 맡으셨더래. 그때 갑자기 소 배가 일자로 쭉 찢어지고 장기가 쏟아졌는데 보고 있던 아저씨와 성현아니가 깜짝 놀라서 뒤로 멀찍이 도망가 문 뒤에 숨고 증조할머니께서 헝겊으로 코와 입을 막고 보니 뭔가 꾸물꾸물 뱃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강한 식초 냄새를 풍기며 나온 그것은 새카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한 몸의 어린아이처럼 작고 가느다란 형상의 머리가 크게 붙어 있었더래. 눈, 코도 없이 입만 덩그러니 있는데 입이 신기할 정도로 동그랗게 크고 안에 이빨은 동글동글 콩을 박아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 사이한 기운을 풍기면서 나온 그것은 자리를 잡고 앉더니 죽은 소의 내장을 입에 대고 촉촉하고 입으로 쏙 빨아 삼켜버렸대. 그렇게 다 먹어치우고는 역한 소의 쇄골을 벌려서 미끄러지듯 그 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조할머니께서 병기가 들었구나 하고는 널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시다가 숨어있던 아저씨와 성현아니에게 사라졌으니 오세요 하고 손짓을 했대. 그들이 가보니 아침마다 죽어있던 소처럼 장기가 사라져 있었지.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대답 대신에 가방에서 귀황지를 꺼내어 우우이라고 적어 기가 들어간 소 배에 착 하고 붙이니 소가 낮게 울었어. 군웅이 없는 틈을 타 병기가 든 것 같습니다. 하고 덧던 내용인 즉슨 병기는 질병기라고도 불리는데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나쁜 귀라고 하더래. 아마도 근래에 아프고 병이 든 사람들 집은 군웅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해서 아닌 밤중에 호롱불을 들고 성현아니가 진료한 집들을 방문해 보니 외양간 기둥에 천으로 신체를 만들어서 군웅을 메시는 집도 그 천이 다 해지고 상하였고 어떤 집은 아예 모시지도 않고 있었더래. 다음날 아침에 시동이 무당을 데리고 마을에 오자 무당이 이런 일은 태어나 처음 봅니다. 하고는 증조할머니와 성현아니와 같이 화천 어르신께 갔어. 지난밤의 일들을 고하고 증조할머니께서 설명을 덧대자 화천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군웅을 잘 매시라고 일렀지. 당시 마을에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서 다들 반신말해하면서 제를 올리게 되었어. 무당이 버드나무터에서 구슬하고 와중에 증조할머니께서 포목점에서 고운 비단을 구비해서 한지와 잘 꿰매어 천자대국님이라고 적었어. 그것을 집집마다 외양간 부유 위쪽에 잘 걸어두고 시루떡과 북어를 공양대에 간소하게 차린 뒤에 부용향을 피웠어. 그리고는 어제 우욱이라고 적어서 배에 붙였던 소에게 가져가신 용담 뿌리를 곱게 갈아 살짝 태워 거뭇해진 여물과 섞어 먹이고 마을 소들에게도 똑같이 먹이라고 하셨더래. 당시의 용담 뿌리는 많은 방면에서 효능이 있고 진통효과도 뛰어난 데다가 위장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더래. 그렇게 일은 일단락되고 후에 소들이 급사하는 일은 사라졌다고.
실제로 지방에선 쇠구신 군웅을 모시는 집에 딸을 며느리 삼으면 쇠구신이 따랐는데 그 집에서 모시지 않으면 해코지를 한다고. 쇠구신을 모시는 집에 따른 며느리 삼기를 꺼리는 곳도 있었다고 해. 아직까지 소를 키우는 곳에서는 군웅을 모시는 신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이번 이야기는 전쟁이 몰고 온 망원에 관한 이야기야. 1950년 주아 할머니께서 창창한 여학생 때의 일이야. 지독한 가뭄으로 문경 전역은 기근과 열병에 시달리던 차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지.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더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천고의 요충지였던 만큼 전투가 잦았고 한국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어디 지역으로든 진군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문경은 상당히 점령선상에 우위에 있었어. 덕분에 문경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머니께서는 당시에 자신이 아둔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 전쟁의 발발은 그 당시 할머니에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철없던 시절이었다고 말이지. 실상은 전혀 달랐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문경의 많은 남학생들이 학도병이 되어 충주, 영도, 포항 등 전역으로 징집당했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인민군에게 맞섰지. 예의로 여학생들도 학도병을 자처해서 가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 증조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잘 붙잡아 두어서 망정이지. 아니면 난 빛도 못 볼 뻔했어. 특히나 지독했던 것은 한국군의 비행기 공습이었다고 했어. 7월 말부터 시작된 공습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2시간씩 매일 폭격이었다고 했어. 무서운 사실 하나는 그 비행기는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더래.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격을 했다고. 당시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 한국군의 작전 개념으로 보자면 적 치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무조건 적이었으니까. 당시 문경은 인민군 치하에서 멀쩡한 집은 다 인민군에게 자리를 내어준 채 홍만한 오두막에 완두콩이 맺힌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숨어 지내는 집이 많았지. 증조 할머니께서도 인민군에게 집을 내주고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데리고 함창에서 과수원을 하던 이모댁에 피신을 가 있었다고 해. 하지만 8월 중순 즈음에 인민군 한 소대가 이모댁까지 휘저어버려 그들은 큰 안채를 차지하고 결국 작은 쪽방에서 이모댁 식구와 증조 할머니 댁 식구가 모여서 지냈다고 해. 하루하루 불길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고. 하루는 멀찍이 인민군의 감시 아래 안악들이 마을 개천에서 빨래를 하다가 한 안악이 조용히 얘기하기에 큰일 났네. 백종절이 당장 내일인데 하고 운을 떼었더래. 탁탁거리며 나던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멈추고 다른 하나. 나라가 흉흉하이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가이고 큰일이라 망원일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하니 증조 할머니께서 듣다 말고 그러지 말고 음식 하나씩이라도 구해서 제를 지내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모의가 시작됐더래. 방법인 즉슨 가뭄이 심한 데다가 인민군까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백중은 어차피 달밤에 지내야 하니 인민군들이 잠든 새벽에 채소와 과일, 술과 밥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서 제를 올리자는 것이었지. 한 상에서 여러 조상을 지방서서 모시긴 상이 부족하니 망원제의 방식으로 지내기로 한 거야. 그렇게 대화를 조용히 나누고 있는데 눈치 보던 한 안악과 감시하던 인민군이 눈이 마주쳐 버렸어. 그러자 갑자기 여자들 뭐하는 거이네. 반동 꾸밀 생각 말라. 납철을 뱃돼지에 박히고 싶디. 하고 인민군이 총구를 들이밀고 음장을 놓아서 더 이상 모의는 하지 못하고 이내 빨래가 끝나 흩어졌다고 해. 8월 28일 저녁. 자정이 되기 전에 긴박하게 모인 식솔들은 증조 할머니네를 포함해서 4식구였지. 치맛저고리 품 안에 몰래 가져온 음식들은 다소 조촐하게 그지 없었어. 고사리와 배춧잎을 채 썰어 간장에 무친 것과 이모댁 과수원에서 담배와 사과, 오래된 곡주 한 병과 몰래 짓느라 설익은 꽁보리밥이 다였지. 다리가 없는 나무로 된 사각쟁반을 무릎즈음 오는 바위 2개에 걸터 올려놓고는 조촐하게 상을 차렸어. 할머님이 한지에 곱게 적은 지방을 올리고 목향과 초를 피워 제를 올렸어. 증조 할아버지께서 2번 절하고 곡주를 돌린 뒤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께서 2번 절하고 읍을 하면 다른 식구들도 가장이 나와 절을 2번 올리고 곡주를 전과 같이 돌렸대. 이어 식솔들이 나와서 2번 절하고 읍을 올리는 식으로 근래의 제사와 매우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해. 망원제라 그런지 대상이 불분명하고 많은 가족이 모여 지내다 보니 조상들이 너무 모일까봐 걱정이라
근래의 전쟁 때문에 억울하이 죽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 운까지 다 오는 거 아이라. 하는 아저씨가 말을 하자 그 집 안하게 음식이 작아 화를 부를까도 걱정이에요. 하던 차에 불 붙여둔 초가 꺼질락 말락하니 바람이 살살 불자 증조할머니께서 많이들 또 오셨네 하고 망원들의 천도를 위해 지방을 한 글자씩 읊으며 혼을 기리더래. 할머니께서 증조할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살며시 당기면서 아버지 저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묻자 증조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극락왕생하라고 넋을 달래준 기라. 내 죽으면 니도 제사 지내줘야 하는 기라 하곤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서 있더래. 망원제가 잘 지내던 찰나에 갑자기 소리가 난 것은 이쪽이었어. 쌍갓나 새끼들 특무상서동무 이리 좀 와보시라요. 하여 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쳐다보니 증조할머니 이모댁에 있던 인민군들이 다른 식구집에 있던 자기 소대원들까지 대동하여 나왔어. 그 중에 특무상서동무라고 불린 인민군 하나가 성난 콧김을 내뿜으며 다가오는데 길티 내 이럴 줄 알았디. 좁을 펴온 게 뭐이네 하고 와봤더니 아새끼들 오마니 아바이 다 데리고 와서리 귀것들 부르고 있구만 기래. 하고는 인민군들을 시켜 총을 겨누게 하곤 망원제를 올리던 쟁반을 가져가 버렸어. 증조할머니께서 혼이 떠나질 못하고 제 중에 혼들이 먹던 음식을 가져가 버렸으니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 해서 쟤는 다 지내게 해주고 음식을 가져가 달라고 말할 심산으로 저기 라고 입을 떼자마자 저 종갓나들 아가리 물리라우 하고 옆에 있던 상급병사가 명령했더래. 말단 전사들이 증조할머니의 따귀를 짝 하고 강하게 내려치고는 끌고 갔다고. 쟤를 지내던 사람들도 거칠게 끌고 갔다고. 와중에 한 식솔이 이 맹렬히 반항하. 집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줬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악다구니를 쓰니 전사 한 명이 개머리판으로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리곤 종다리 부서지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오라. 다른 인민군들도 낄낄대고 끌고 가서는 곡창에 거칠게 쑤셔 넣었대. 그러고선 망원제를 올렸던 음식을 비벼서 나눠 먹었다고 해. 물 한 모금 못 먹고 새벽을 보냈는데 날이 트고 첫 닭이 올 때 즈음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진새벽부터 뭐 이리 오구탕이네 하고 특무상사 목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탕하고 소리가 들렸더래. 곡창 앞에 서 있던 인민군 하나가 부랴부랴 달려가자 이모댁 할머니께서 살짝 빼꼼히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인민군 소대장 특무상사가 총을 맞아 쓰러져 있었어. 상급병사가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인민전사 한 명을 보고 너희 턱없이 뭐하는 짓이네 하곤 그 인민전사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았어. 상사동무 정신 차리시라요 하고 응급치료를 하는데 목을 끄뚫려 버려서 이내 죽어버렸다고. 남조선 놈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인민전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더래. 퍽 하고 상급병사가 개머리판으로 인민전사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더니 다른 병사 보고 이 아새끼래 얼 죽여버리라오 하고는 특무상사의 시신을 챙겨나가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묻어버렸어. 그 와중에 집안에서 상급병사 동무 이리 좀 와보시라요 하더니 상급병사가 인상을 쓰고 돌아와서 또 뭔 일이나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곧 시끌벅적 난리가 났다고. 잠시 후에 그 쌍갓나들 데려오라 라는 상급병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복창 문이 열리더니 인민군들이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죄다 빼내어 마당에 무릎을 꿇렸대. 이거 보라오. 내들이 들고 온 귀것이 한 짓이 틀림없기 않네 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상급병사 옆에 한 인민전사가 죽어있는데 턱에는 흰 토사물이 거품처럼 한가득 묻어있고 입술은 엉성하게 위아래로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고 해. 기대 멀쩡한 아새끼래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어. 지가 스스로 입을 꿰맸다는 말이디. 간밤에 거칠게 반항하던 아저씨가 정신병이 있었던 게지. 우리랑 상관없다. 하니 상급병사가 눈썹이 악기같이 변하곤 개머리판으로 아저씨의 머리를 찍어서 기절시켜버렸어. 쥐약이라도 처먹지 않고는 개거품을 무리기 없디 않칸 하고는 죽은 인민전사를 가리키며 저거이 데리고 나가서리 묻어버리고 기절한 아저씨를 가리키며 저거는 쏴 죽여버리라우라고 했어. 아저씨 가족들이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인민군들이 거칠게 밀어버리곤 기절한 아저씨를 끌고 나가버려
증조 할머니네가 말도 없이 마당에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있는데 한기가 몸을 훑고 지나가더니 대청마루 밑에 어둡게 털을 진 곳이 일렁일렁 거리면서 거뭇한 뭔가가 움찔거리고 있었다고 해. 인민소대가 모여서 쌀개로 죽을 내어 먹고 있는데 기절한 아저씨와 좀 전에 죽은 인민전사를 끌고 간 인민군들이 급하게 튀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어. 살려주시라요. 하면서 들어오니 뭔 일이네. 하고 상급병사가 대답하자 헐레벌떡 달려온 인민전사가 말하길 간밤에 사라졌던 병사들이 겨울가에서 죽어 있다면서 시신들이 오체가 분시되고 목이 없어져 있다고 하더래. 망신 품은 놈들이 그런 거 아니네. 하곤 상급병사가 벌떡 일어나 총기를 들었어. 중급병사 동무는 여기 남아서 이것들 지키고 있으라오. 이렇게 말하니 가족들을 감시할 중급병사 하나만 남고 나머지 인민군들도 총을 들고 다 나가버린 거지. 남은 중급병사가 수작 부리디 말라 하면서 포승줄로 남은 사람들을 팔자로 꼬아 묶고는 줄 푸는 개미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배갈통에 납초라를 박아버리겠어. 하고는 건너집 살던 안악을 끌고 곡창으로 향했어. 남은 사람들이 침음성을 삼키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는데 곡창에서 안악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퍽퍽 소리가 들렸대. 증조할머니께서 인민군이 아녀자를 매질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있는데 곡창문이 열리더니 아까 잡혀간 안악의 몸에는 빛을갑을 하고선 가슴 저고리 앞섬이 찢겨 보이는 속살을 부여잡고 나왔더래. 할머니께서 놀라서 비명을 자지러지게 지르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곤 뭔 일이라 하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묻자 안악이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설명을 덧대었지. 인민군 힘이 너무 강하여 반항도 못하고 가슴 앞섬이 찢기고 뺨까지 맞아서 이대로 큰일이 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얼어버린 것처럼 몸짝달짝을 하지 않더래. 무얼 봤는지 엄청 놀란 표정을 하고 입을 떡하고 벌리고 있는데 침이 질질 흐르는데도 손가락 하나까지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밀어보니 그 자세 그대로 넘어가더래. 겁이 덜컥 나서 구석에서 쪼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게 화가 막 치며 오르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곡창 안에 있던 장작으로 머리를 찢고 있었다고 했지. 0점입니다. 하고 증조할머니께서 말하자 다들 어리빠져 있는데 증조할아버지께서 일단 줄 좀 풀어 해서 안악의 도움으로 다들 줄을 풀고 일어났어. 할머니께서 저고리를 벗어 가슴 앞섬이 찢은 안악을 덮어주는데 증조할아버지께서 여기 있다간 그놈들이 돌아올 테니 얼른 도망가야 해. 하고는 대충 이모댁에 짐을 대충 챙겨서 가려고 했어. 그때 아까 인민군들이 기절시켜 데리고 나갔던 아저씨가 대문으로 달려들어왔지. 아저씨가 숨을 몰아쉬고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한 인민군이 휙 넘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조못으로 막 뛰어들어갔다고. 그러더니 다른 인민군들도 넘어지더니 못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래. 난데없이 뭔 지랄인가 하고 한참을 지켜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돌아왔지. 하면서 허망하게 웃었다고 해.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보니 대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인민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 증조할머니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서 늦었지만 백중을 재차 지내자 하셨고 불정에 있는 우남사의 지방을 모셔서 전보다는 거나하게 제를 지내주었다고 해. 마을 어른들이 절을 하고 옥주를 돌리고 우불하면서 훈복을 비는데 마을 꼬마들이 따라서 절을 하고선 조상님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다고. 하지만 문경지역 대부분은 9월 25일까지 약 2달을 적치하에서 움츠려야 했어. 그중 인민군이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은 매일 아침 폭격도 맞아야 했지. 26일날 함창 영강으로 한국군이 진격해오면서 인민군을 밀어내버려. 그들은 큰 태극기를 여러 사람이 들고 강둑 양쪽으로 나눠 행군했다고 해. 이후 제차 51년 1월에 100만 중공군이 문경까지 내려오게 됐지만 결과적으론 민간인은 거의 죽지 않고 인민군의 소대 본부까지 소위탄으로 화전을 만들어 몰아냈다고 하네.